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김문수 치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시작하면서 네. 뭐 연말에 회식도 늘고 술자리도 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혹시 연말 모임 하시나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연락이 오고 가는데 그래도 실제로 약속이 정해진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한 해를 보내시면서 참 아쉬움도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점이 가장 아쉬우신가요? 네, 그 주변에 항상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평소에 이제 표현을 잘 못하고 지낸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표현을 하면서 지내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영상 편지 한번 네. 남기실래요? 지금 한번 표현해 주세요. 짧게. 네. 영상 편지를 거부하시는 그래요. 거죠? 영상 편지 대신에 오늘 그 마음을 우리 시청자들과 나누시면 어떨까요? 좋은 정보 네.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눌까요? 네, 오늘은 치아를 상실하신 분들의 걱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도록 임플란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치아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좀 근육도 빠지고 키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저런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 상실감 가운데 가장 큰 상실감이 바로 치아 상실이란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치아를 상실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치아를 뽑아야 된다는 그 진단을 딱 받았을 때 그 당혹감과 치아를 사실 실제로 뽑았을 때 그 상실감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치아를 상실했을 때 이 회복할 수 있는 틀니라든지 브릿지, 임플란트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너무 상실에 빠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방금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치아를 보존하는 3종 세트네요.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근데 사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치아를 근데 특히나 또 상실하는 경우도 아이들은 없잖아요. 네, 네. 네네. 네. 좀 드물지 않습니까? 네, 치아를 그 어릴 때 상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보통 외상으로 부딪히거나 어디 넘어졌을 때 치아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보통은 그러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아가 조금씩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충치 또는 단 음식을 먹었는데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음식을 드셨는데 우리한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통증들을 몇 번 참다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혹시나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까지 진행을 했을 때에는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머리부분만이 아니라 치아 뿌리 주변에 있는 잇몸뼈를 잡아주고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또 풍치라고 하죠. 치주염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도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덮어 씌워놓은 보철물이 오래되었을 때, 수명을 다 했을 때는 또 이를 빼기도 합니다. 치아 회복에 임플란트가 가장 나은 방법이란 건 알겠지만은 사실상 모두에게 보험 적용도 안 되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65세까지 기다렸다 하나씩 이렇게 또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좀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네,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만 65세까지 기다린다 하시더라도 전체 치아를 모두 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에 2개까지만 네, 보험 적용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보통은 브릿지라는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양옆에 치아가 없을 때, 걸 수 없을 때 하시게 되고,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에도 꾸역감이 너무 심하셔서 틀니를 넣기만 해도 불편하셔서 빼고, 틀니는 정작 하셨지만 빼고 착용 안 하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틀니나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틀니를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나 또 나이가 네. 들어서 이가 다 닳아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혹시 아주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그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네. 앞니가 그
장난치다가 다 부서져가지고 아이고야. 왔어요. 그래서 이를 살릴 수는 없는 경우여서 이를 이제 빼게 되었는데 문제는 임시 치아 없이 그 고정성으로 보철물을 해드리려고 하면은 네. 양옆에 멀쩡한 2개 치아를 그 어린 나이에 깎아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치료의 선택인데 지금 이 나이대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성장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는 쪽의 잇몸뼈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예. 임플란트를 했는 쪽의 뼈는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네. 뼈와 뼈끼리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우선은 이 뿌리가 없으면은 치조골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뼈 이식을 해놓고 양옆에 치아에다가 임시 치아를 그냥 붙여서 네. 네, 대학교까지 유지를 한 다음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여름 방학 때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까 만 19세, 만 19세가 가장 어린 나이에 네, 안타깝지만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임플란트는 우리가 큰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그런 치료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시기를 정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몇 년을 이렇게 계획에 걸쳐서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분도 이렇게 저도 아는 경우가 있는데 진단부터 임플란트 하기까지 그 진행 과정이 꽤 복잡하고 좀 길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진행 과정이 좀 복잡하고 길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잘 끼워야 보철물의 결과도 좋고 오랫동안 입안에서 지속 가능한 보철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과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의료진은 환자분이 이제까지 불편하셨던 불편 사항들을 잘 들어본 다음에 입안을 관찰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면 전체 치아가 다 빠졌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다 임플란트를 다 넣는 것은 아닙니다. 뭐 빠진 치아의 개수대로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과 진단을 잘 내려서 치료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다음에 이제 입안에 마취를 하고 수술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이라는 과정은 마취를 한 다음에 잇몸을 열어서 그 안에 뼈에다가 임플란트 뿌리, 그러니까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공치근을 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술도 잇몸을 열지 않고 무절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잇몸을 열지 않고 바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안에 잇몸뼈가 양이 많고 그리고 또 치아를 하고 난 이후에 음식물이 바로 잇몸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단단한 잇몸이 치아 주변에 조금 있어줘야 되는데 이 단단한 잇몸이 우리가 비록 절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게 되는데 이 구멍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시술을 마치시게 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게 되면은 잇몸이 붓게 됩니다. 잇몸이 붓게 되면 이제 실밥을 푸시고 한 달 정도 뒤에 임플란트를 체크하게 되는데 잇몸뼈와 임플란트는 계속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약해졌다가 튼튼하게 결합이 튼튼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체크를 한번 하고 잘 붙고 있으면 계속 기다렸다가 본을 뜨고 치아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네. 뭐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네요. 그래요. 아무래도 네.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뼈가 좀 튼튼해야 잘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잇몸뼈가 튼튼하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네. 불가능한 건지 뭐 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임플란트 나사가 원통형으로 생겨져 있는데 적정량의 잇몸뼈의 폭과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뼈가 부족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잇몸뼈가 첫 번째, 원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턱뼈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 주변에 텅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까지 잇몸뼈가 녹아버리면은 잇몸뼈는 없는데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 안에 막을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 있던 잇몸뼈가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흔들리는 치아를 계속 이제 치료를 못 하시고 시기를 놓치시면은
뼈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가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가 녹아서 그 주변에 그 뼈가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빼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잇몸뼈가 회복을 하여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플란트 시술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를 빼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임플란트는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임플란트 머리 부분과 그리고 임플란트 머리 부분을 지탱해주기 위한 기둥 그리고 이 기둥을 잡아주고 있는 안쪽에 매식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식체라는 부분이 잇몸뼈와 단단하게 붙어야지 식사를 할 때 그 힘을 받아주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전제 조건은 이 바닥 부분에 있는 잇몸뼈가 튼튼해야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머리 부분이 많이 이제 썩어가지고 치아 머리 부분은 없고 뿌리만 남아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뿌리 주변에 있는 잇몸뼈는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빼게 되는 원인이 만약에 풍치다, 치주염이다 이러면은 이 뿌리 주변에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이를 빼자마자 바로 심어 드리려고 보니까 잇몸뼈의 주변이 너무 오염이 돼 있어서 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심으면은 잇몸뼈가 원인이 제거되고 나면은 저절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인 이 뿌리가 제거되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3개월씩 단위를 두고 관찰하게 되면은 잇몸뼈의 재생을 확인하면서 잇몸뼈가 완성이 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사랑니만 빼더라도 네. 이게 이를 잘 못 씹고 하니까 그렇죠. 금방 네. 살이 좀 빠지던데 네. 제가 아는 집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분이 임플란트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부어서 일단은 아. 잘 못 씹고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식사가 가능할까요? 아, 네. 그것도 이제 생활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내 입안에 씹을 수 있는 치아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뿌리 역할을 해주는 나사를 잇몸뼈 속에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수식을 임플란트 수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위에 그리고 그 힘이 가해졌을 때 여러 개의 임플란트, 다수의 임플란트가 동시에 힘을 분산시킬 수 있을 때에는 위에다가 바로 임시 치아를 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무른 음식 정도는 씹으실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후에 2, 3일 정도는 계속 부었다가 가라앉는 그런 회복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뭐 일상적인 식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가 임플란트를 원할 경우에 만약에 심어야 되는 게 5개예요. 어. 하루에 한 번에 네. 뭐 원데이 클래스처럼 네. 다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자의 네.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만약에 뭐 풍치도 없어요. 잇몸 주변에 염증도 없어요. 동일한 튼튼하고. 환경이라면 오. 네. 한 번에 다 심을 수 있습니까? 아, 네. 그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건데 예. 치과에 내원하시기 전에 이미 고민을 하고 오셔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임플란트를 5개를 심어야 되는데 이 5개를 오늘 하나 심고 내일 또 마취해서 잇몸을 짠데를 또 째서 하나 또 심고 그 다음 날 또 심고 아우 힘들어요. 이렇게 심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심으면 덜 아프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주된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좌우 위아래 나누어서 4군데로 나누어서 마취가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하루에 하나씩 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취가 된 쪽에 안 아프게 만들어 놓고 임플란트 개수 제한 없이 심어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씩 심을 때보다 5개 심으면 더 아픈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통증이라는 것은 가장 아픈 통증에 작은 통증들이 묻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래서 임플란트 하나 심을 때 통증이 10이라고 하면
5개를 심는다고 해서 5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한 1, 20에 이렇게 묻어서 통증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너무 뭐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 임플란트 시술은 마취가 된 쪽에 네. 이렇게 여러 개를 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우리 성인의 치아 개수가 한 28개 정도가 되잖아요. 아, 네. 원장님께서 네. 한 사람에게서 네. 임플란트를 제일 많이 심어본 네, 개수가 네. 몇 개 정도 되나요? 궁금하다. 한 사람한테. 네네. 마침 다행히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오, 네. 네,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의 치아는 오래전에 치주염으로 다 흔들려서 발치를 하시게 되셨고 아래쪽에는 풍치가 오셔가지고 세 개 치아가 위로 많이 솟구쳐 있고 많이 흔들리던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위에 임플란트 12개, 아래쪽에 임플란트 12개를 심어서 총 2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를 제가 녹색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 녹색 부분에 있는 큰 어금니 2개, 작은 어금니 2개, 그리고 노란색으로 있는 앞니 쪽. 이 보통은 앞니 쪽에 이렇게 4개를 심어서 6개를 만들진 않고 앞니 쪽에는 힘이 많이 가해지진 않으니까 보통 2개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이렇게 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던 아.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사과를 이렇게 드셔야 되겠다 하셔서 앞니 쪽에 2개씩 더 보강해서 총 2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분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저 임플란트를 다 심으신 거예요? 하루에 다 하루에요? 와. 와. 대단한데요? 네. 그렇군요. 그 잇몸뼈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뼈 이식을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뼈 이식은 우리 몸 어느 부위의 뼈를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는 건지 또 네. 이식이 결정이 되면은 네. 흔히 이제 뼈를 깎아야 되는데 뼈를 깎는 고통을 우리가 네. 감내를 해야 되는 건지요. 네, 네. 예, 뭘로 맞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네. 뼈 이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냥 임플란트만 심어도 아플 것 같은데 뼈를 또 어디서 떼와야 되니까 거기에 또 통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보통 치과에서는 몸에서 뗀 뼈를 이식하는 과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재료나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미리 가공되어 있는 인공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어디서 이제 떼지 않고 네. 미리 준비된 뼈를 뼈 이식해야 되는 부위에 더해주기만 하면은 다행이네요. 뼈가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네. 임플란트보다 뼈 수술할 걱정 때문에 네. 못하시는 네, 분들도 좀 맞습니다. 그래요.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 뼈 이식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네. 또 뼈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환자분들께 이제 이해시켜 드리기 쉽게 그리고 또 설명하기 쉽게 뼈 이식이라는 단어 한 단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네. 뼈 이식의 기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 한쪽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덧대는 경우 또는 이 뿌리를 뽑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 뿌리 주변에 구멍이 커서 그 부분을 메우는 뼈 이식 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증 없이 뼈 이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또 뼈 이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잇몸 길이를 많이 늘려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얇고 뾰족한 잇몸뼈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잘라서 안쪽에다가 뼈를 넣고 잇몸뼈를 벌려서 또 잇몸 길이를 늘리는 봉합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해드려야 하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턱뼈에 빈 공간이 있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내가 입안에서 수술을 했지만 아픈 거는 눈 밑에까지 다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부위 자체가 눈 밑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입안에 수술을 했지만 눈 위쪽까지도 통증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을 뼈 이식을 통해서 보강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수 있지만 못 하시는 경우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턱뼈가 많이 소실돼서 위축돼서 아래 턱뼈에는 양쪽으로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게 지나가는데 이 신경관하고 위에 사이 잇몸뼈가 많이 없으면은 거의 수직적인 증강이나 수평적인 고래 증강술은 한다 하더라도 많이 힘드시고 하고 나서도 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 뼈에
보존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임플란트 받고 나면 그동안 내가 씹고 뜯고 맛보지 못해도 모든 음식을 먹으리라 이렇게 무리하게 씹다가 임플란트가 잘 받았는데 그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 네, 당황스러우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임플란트라는 인공치아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세 가지 구조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 있는 턱받이오는 치아 모양을 하고 있는 크라운 부분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는 기둥과 보철물이 붙어 있는 세멘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안쪽에 있는 작은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나사가 풀렸을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쪼아주면은 다시 또 고정이 되고, 그리고 또 빠졌는 경우에는 세멘을 해서 다시 붙여드리면 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원치 않는 임플란트가 싫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아니라 임플란트는 옆에서 누르는 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 계속 발생이 되게 되면은 치아 머리 부분도 제껴져서 빠지게 되고,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나사도 거꾸로 이렇게 풀리면서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유발하는, 이러한 측방력을 옆으로 미는 힘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어제 뭐 드셨어요? 라고 별거 안 먹었는데 그러시는데 깨를 튀긴 음식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누룽지 말린 거 튀긴 거 그런 거 이제 드시고, 찐살 드시는 분들, 무 말랭이나 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가 풀리는 것은 여전히 이를 악물고 있는다든지 주무실 때 이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원치 않는 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놀라는 일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임플란트가 만능 해결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 뭐 이제 이 치료 탁 했으니까 병원 더 이상 안 가도 돼,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다 끝내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6개월 뒤나 1년 뒤에 이제 정기 검진 오시라고 이제 말씀도 드리고 연락도 드리지만, 예전에는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잇몸 뼈의 입장에서는 무소식이 그 희소식이 아닙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잇몸 뼈에는 아픈 걸 느끼는 통증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 뼈 속이 곪고 있고 그리고 녹고 있어도 그 안에서 통증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다 했으니까 안 가야지라고 하시면은 그런 내 몸에서 알려주는 어떤 신호가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꼭 바쁘시지만 시간 내셔가지고 1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가셔서 엑스레이 찍고 안에 있는 뼈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도 뭐 영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래되고 닳게 되면 이걸 다시 빼고 새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상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일부러 네. 빼서 다시 심고 뭐 그렇게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관리만 잘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네. 앞에서도 몇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매년마다 정기 검진 받아서 엑스레이 찍고 네. 딱딱한 거 조금 피하고 이거 네.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한 방법은 네.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시기 위한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를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임플란트는 인공치아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충치라는 것은 생기면 안 되는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치아의 경우에는 충치가 생겨서 치통이 생겨서 아프구나 해서 치과에 가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탈이 나고 있어도 방어할 수 있는 기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가서 잇몸뼈 상태를 확인 한번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평소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치아 머리 부분에 충치가 안 생기니까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그리고 잇몸과 잇몸 사이에 끼는 음식물이나 세균, 플라그 같은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솔직하고
다양하게 임플란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김문수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